깊어지면 도성의 불빛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비단 자락 스치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붓과 피리 소리가 뒤엉켜 사람의 이성을 눕혀버리지요. 다른 한쪽에서는 호롱불 한 줄기 아래 묵향이 은근히 번지고 나무판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조용히 사람의 마음을 깨웁니다. 한쪽 불빛은 사람을 들뜨게 하고 다른 한쪽 불빛은 사람을 깨우쳐 줍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한양 저작거리에서 그 두 불빛을 한 집안에 함께 물려주었다가 결국 어느 하나는 꺼지고 어느 하나는 더 밝아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흥청거리는 연회를 쫓은 형과 먼지 쌓인 목판과 글자를 택한 아우,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언제나 한 발 앞서 세상의 바람을 읽던 한 여인의 이야기지요. 옛밤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목판 인쇄방과 연희로 형제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옛적 한양 도성안 저작거리 근처는 해가 저물어도 쉽게 어두워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종이와 붓, 서책을 파는 시전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밤이 되면 여각과 객주, 술집마다 붉은 등롱이 켜지곤 했지요. 그 거리 한복판에 한때 네로라 하는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윤거상이라 불렀습니다. 젊은 시절 윤거상은 장사길에 올랐다 하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대청과 외국을 오가며 비단을 들여오기도 하고 지방의 특산물을 도성에 풀어 한몫 잡기도 했습니다. 그가 벌려놓은 살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작거리 한복판에 자리 잡은 큰 객주 겸 여각, 멀리서도 이름이 들리던 연희루 객주였고 다른 하나는 뒷골목 깊숙이 자리한 목판 인쇄방과 목판 창고였습니다. 연희루 객주는 낮에는 객주 노릇을 하며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과 나그네를 재워주고 밤이 되면 누마루에 상을 펴고 악공과 광대, 기녀들을 돈을 주고 불러 연회를 벌이는 곳이었습니다. 노래와 춤, 술과 웃음이 넘쳐 돈이 쏟아지는 집이었지요. 그에 비해 목판 인쇄방은 나무판 새기는 소리, 먹을 갈아대는 소리, 종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며칠, 몇 달이 걸리니 겉으로 보기엔 꼭꼭 묶인 돈과도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윤거상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날의 기백은 옅어지고 밤마다 깊은 기침이 방안을 울렸지요. 어느 봄날 가랑비가 그친 뒤 마당의 고인물이 잔잔히 흔들릴 때 윤거상은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안채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방 안에는 한약 따리는 냄새가 희미하게 돌고 바깥에서는 대숲 사이를 지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거상은 힘이 빠진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내 이제 숨이 길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너희에게 말해두고자 한다.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한결 무거워졌습니다. 벤자리에 앉은 큰아들 윤달석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습니다. 둘째 아들 윤서진은 눈을 내리깔고 말없이 아버지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걸치고 조심스레 앉아 있었고 둘째 며느리 혜연은 소박한 무명 치마에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린 채 남편 옆에 다소곳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윤거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모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저작거리 한복판에 있는 연희루 객주, 다른 하나는 뒷골목 안쪽의 목판 인쇄방과 목판 창고다. 내 재산을 이 둘로 갈라 맡기고자 한다.
연희루라는 말이 나오자 윤달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연희루 객주는 밤이면 누마루마다 연회가 이어지고 상인들이 풀어놓는 돈이 물결처럼 오르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살짝 고개를 들다 다시 숙였습니다. 인쇄방과 창고라는 말에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당기는 듯 했으나 형 앞에서 쉽게 입을 뗄 수는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을 깨고 윤달석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장남된 도리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희루 객주는 관아의 눈도 살펴야 하고 밤낮으로 드나드는 상인과 나그네를 살펴야 하니 무척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집안의 큰일은 장남인 제가 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을 좋아하는 서진이는 조용한 인쇄방을 맡는 편이 성품에도 맞고요. 저는 저 무거운 연희루를 떠맡아 집안을 위해 고생하겠습니다. 누가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한 말인지 모를 노릇입니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 혜연의 귀에는 다른 소리로 들렸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겠다 하면서 정작 돈 쏟아지는 객주는 자기가 움켜쥐겠다는 말이로군. 윤서진은 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몇 번 입술을 달싹였다가 결국 소리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 앞에 서면 말끝이 자꾸 흐려지는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혜연이 고개를 숙여 시아버지께 청했습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잠시 인쇄방과 목판 창고를 한번 둘러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윤거상은 며느리의 눈빛을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갔다 오너라. 낡은 집이니 발 디딜 때 조심하고. 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쇄방이 있는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저작거리의 북적임을 지나 한참 안쪽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비가 오면 먼저 물이 고일 듯한 낮은 자리에 기와 몇 장이 깨진 낡은 인쇄방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낡은 경첩이 삐걱 소리를 냈고 안쪽에서는 묵향과 먼지가 섞인 냄새, 오래 묵은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밀려나왔습니다. 눈살이 절로 찌푸려질 법한 냄새였지만 혜연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안쪽 한편 검은 천으로 덮어둔 목판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나무결에 새겨진 글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먼지를 가볍게 털어내자 판 위에 박힌 글씨들이 혜연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농정전서, 명나라에서 들어와 조선에서도 일부 수용되었다는 농업비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옆에 쌓인 목판에는 저수지와 둑 싸는 법, 물기를 돌리는 법이 새겨져 있었고 또 다른 더미에는 과거 시험에 쓰이는 경서와 주석서, 옛 성현들의 문집이 줄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혜연의 가슴이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종이 몇 장이 아니고 나라의 배고픔을 막아줄 길이네. 이 목판들을 제대로 살려내면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 집으로 모여들겠지. 인쇄틀과 잉크돌, 종이 말리던 대들보까지 하나하나 훑어본 뒤 혜연은 천천히 사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도 윤달석은 객주, 연희, 큰돈, 손님들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관원들도 사대부들도 우리 집 누마루에 올라 술잔을 기울인다느니 도성 사람들 입에 연희루 이름이 떠나지 않는다느니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남편 윤서진 곁에 앉아 살짝 그의 소매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우리는 인쇄방을 받기로 해요. 윤서진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인, 인쇄방이라니요. 연희루 객주는 밤마다 돈이 쏟아지는 집인데 인쇄방을 해서는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택하면 남들 눈에는 형님에게 밀려난 것처럼 보일 텐데요. 혜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루의 등불은 지금이 가장 화날 때입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고 세상이 뒤흔들리면 사람들 입에서 가장 먼저 욕을 먹고 법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꺼지는 불빛이기도 하옵니다. 인쇄방의 호롱불은 지금은 흐릿해 보이나 글을 찍고 나누는 집은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찾게 되는 곳입니다. 목판 속에 들어있는 것은 술값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을 가르는 글입니다. 저는 한철 꿈처럼 사라질 술과 연희 대신 썩지 않는 글과 지혜를 택하고 싶습니다. 혜연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눈빛을 바라보는 동안 자기 안에 숨은 또 다른 목소리를 처음으로 또렷이 듣는 듯 했습니다. 평생 형에게 눌려 지냈지만 이번 한 번만큼은 내가 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는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 펴며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아우인 제가 목판 인쇄방과 창고를 맡겠습니다. 윤거상은 두 아들 얼굴을 번갈아 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각자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택했으니 내 더 말할 것이 없구나. 다만 잊지 마라. 연희루의 등불도 인쇄방의 호롱불도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면 복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쓰이면 화라는 것을. 말은 그리했지만 방을 나오는 큰아들의 어깨에는 승자의 기세가 가득했습니다. 허허, 동생. 그 곰팡내 나는 인쇄방에서 잘들 버티시게. 나는 오늘도 연희루 누마루에 올라 손님들 모시느라 바쁠 터이니 그날로 한 집안의 재산은 두 갈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작거리 한복판 연희루 객주의 붉은 등롱이 하나 둘 켜졌습니다. 낮에는 상인과 나그네를 재우던 객주가 밤이 되면 누마루마다 술상이 오르고 악공들의 북과 피리 소리, 돈을 받고 불러온 광대와 기녀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윤달석은 비단 도포 자락을 살짝 걷어 올리고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잔을 채웠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을수록 돈은 더 거칠게 오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연희루 윤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연회가 무사히 끝난 밤이면 윤달석은 장부를 펼쳐보며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돈줄이 있는 한 우리 집안이 기울 일은 없겠지. 한편 뒷골목 낮은 자리에 자리 잡은 인쇄방은 다른 빛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기와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고 곳곳에 빗물을 받는 그릇들이 놓여 있었지만 작은 호롱불 아래 목판을 닫고 글자를 비춰보는 눈빛만큼은 조용히 또렷했습니다. 윤서진은 손에 먹이 묻은 채 나무판 위에 글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선대에서 사모은 목판들을 한 장 한 장 넘겨 읽다 보면 자연스레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농사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운을 모두 살펴야 한다. 그런 글을 소리내어 읽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혜연은 옆에서 마른 천으로 목판을 닦다가 중간중간 남편의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서방님, 글만 마시지 말고 밥도 좀 마셔야지요. 밥상 위에는 보잘것없는 보리밥과 된장국, 무말랭이 반찬 몇 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연의 손길과 마음이 얹힌 밥은 가난한 맛 속에서도 묵직한 힘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바뀌었습니다. 연희루 객주의 문전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 벼슬아치들, 한량들이 밤마다 누마루에 올라 연회를 즐겼습니다. 윤달석은 돈을 세는 맛에 날마다 장부를 열어보며 웃었습니다. 반면 인쇄방은 느릿느릿했습니다. 목판을 새로 새기는데도 돈이 들고 종이를 사들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혜연은 삭바느질을 해 쌀 몇 대라도 더 마련하려 했고 어느 날부터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 인쇄방 한켠에서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낡은 책을 펴고 멍석을 깔아두면 시장터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객주의 심부름을 하는 아이, 시전 상인의 아들, 관아서리의 조카까지 신부는 달라도 아이들의 눈빛은 모두 비슷하게 반짝였습니다. 혜연은 글자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무심코 흘리는 말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승님, 우리 아버지 상단에서는 요즘 남쪽 지방으로 곡식을 보내느라 잠도 못 주무신답니다. 남쪽에는 비가 안 와 논바닥이 갈라졌다 하더이다. 우리 외삼촌이 서리인데요. 조정에서는 흉년이 길어질까 걱정이 크답니다. 사람들 입에 사치 금하고 곡식을 아끼자는 말이 자주 오르내린다 하셨어요.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연에게는 판 조각처럼 들렸습니다. 그 조각들을 마음속에서 맞춰보니 어느새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곡식값은 하늘로 치솟을 것이다. 배고픈 백성들 앞에서 밤마다 술과 연희를 올리는 집은 언젠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겠지. 혜연의 가슴에는 묵직한 생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연희루는 오히려 더 흥청거렸습니다. 장사가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시름을 잊고자 더 많은 술을 찾았고 그 술과 웃음이 대부분 연희루 누마루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으리라는 걸 혜연만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겠구나. 혜연은 옷깃을 여미고 연희루 객주로 향했습니다. 연희루 앞마당에 들어서자 먼저 술과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누마루 위에서는 연회가 막 끝난 듯 상들이 치워지는 중이었고 바닥에는 흘린 술과 국물이 여기저기 얼룩져 있었습니다. 혜연은 큰 방 문 앞에서 윤달석을 불렀습니다. 아주버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윤달석은 입가에 웃음을 띤 채 재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웬일인가 재수씨. 인쇄방에서 나무판만 들여다보다 답답해서 구경이라도 왔는가? 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경이 아니라 요즘 조정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쪽 지방의 흉년이 두 해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을 살릴 방도를 찾느라 밤낮으로 의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치를 끊고 연회를 줄여 곡식을 아끼자는 말이 날로 힘을 얻고 있다 하옵니다. 윤달석은 팔짱을 끼고 웃었습니다. 흉년 들 때마다 늘 나오던 소리 아닌가. 사람들이 밥이 줄어들면 차라리 술을 더 찾지 노래와 웃음으로라도 속을 달래려고 하는 법이지요. 혜연의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으나 말끝은 힘이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치와 연희가 백성의 원망을 사는 때에는 왕도 그 원망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저작거리 곳곳에서는
연애와 술판을 줄이라는 말이 조용히 돌고 있습니다. 금령이 떨어지기 전에 연희루 간판에서 술과 연희를 거두어 드리고 객주와 여각 본 뒤에 손님을 재우고 밥을 먹이는 일에 힘을 두시는 편이 어찌 보이십니까? 윤달석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가난한 인쇄방에서 먹 냄새만 맡고 사니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모양이군. 연애를 끊으라. 그러면 우리 집은 반토막이 나는 것과 다름없네. 게다가 우리 손님 가운데는 관청 자리 하나쯤 차지한 이들도 많다네. 금령이 떨어진다 해도 은하 몇 립 쥐어주면 모른 채 해줄 이들이지. 큰 며느리도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동서, 본인 집 걱정이나 하시지. 우리가 연희를 끊으면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몰래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으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텐데요. 그때는 술값도 놀이값도 2배, 3배를 받을 수 있을 걸세. 혜연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은 원망도 질투도 아니라 한 집안 식구로서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훗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혜연은 연희루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덕분에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한양 도성 곳곳에 서슬푸른 방이 붙었습니다. 흉년을 구하고 곡식을 아끼기 위한 사치연의 금지령,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이를 금연희령이라 불렀습니다. 왕실에서부터 민가에 이르기까지 쌀과 술을 아껴야 하니 연회와 잔치, 밤마다 벌이는 노름을 크게 줄이라는 엄명이었습니다. 어기는 자는 지위고와 막론하고 엄히 다스릴 것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포도청 포졸들과 의금부 나장들이 조를 짜서 거리와 골목을 돌며 밤마다 나는 북소리와 피리소리, 술냄새 나는 집을 일일이 살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입을 다문 채 눈치만 살폈습니다. 밤마다 붉게 빛나던 등롱들도 한둘씩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금령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을 피해 문을 단단히 닫아걸고 몰래 술상을 차리는 집도 있었고 깊은 방 안에 기녀와 악공을 숨겨놓은 채 조그만 소리로 노래를 이어가던 집도 있었습니다. 연희루 객주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윤달석은 며칠 동안 문을 닫고 지켜보더니 장부를 펼쳐 끊어진 수입을 보는 순간 속이 새까매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돈줄이 마를 테니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아내가 나섰습니다. 여보, 지금이야말로 옛 손님들을 우리 집으로 모을 기회예요. 다른 집들이 겁먹고 문을 닫은 사이에 우리가 몰래 문을 열고 연회를 베풀면 연희가 그리운 사람들 발길이 다시 연희루로 몰려올 겁니다. 그때 술값과 자리값을 평소보다 더 받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윤달석은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법이 아무리 엄해도 사람 속마음까지 다스리지는 못하는 법. 연희가 막히면 연희 생각은 더 간절해지는 법이니 우리가 그 틈새를 파고들면 이번 흉년에도 돈을 더 벌 수 있겠지. 그날 밤 연희루의 대문은 겉으로는 굳게 닫혔지만 뒤편 작은 문을 통해 장작과 술독, 안주거리가 조용히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등잔불은 낮게 켜두고 믿을 만한 손님들만 살금살금 들여 작은 연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죽인 웃음소리와 작게 울리는 노랫소리가 금지된 즐거움을 맛보게 한다며 손님들의 만족을 샀습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모든 것이 숨겨지는 법은 예나 지금이나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애가 막 무르익어갈 무렵 대문 밖에서 굵직한 발소리와 함께 호령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라. 금연일령 단속이 나왔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윤달석은 손님들을 안방과 창고, 다락으로 숨기면서 자기도 어디 몸을 피할 곳이 없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누마루 위에는 연애를 위해 올려둔 큰 북과 장막, 각종 장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윤달석은 급한 마음에 북 뒤로 몸을 숨기려다 발을 헛디뎌 그만 무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막과 장식천, 악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그의 몸을 덮쳤지요. 관원들이 누마루 위로 올라와 장막을 걷어 올리자 술 냄새를 진하게 풍기는 사내 하나가 비단과 장식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사치를 금하라 하니 무대 밑으로 몸을 숨기고도 술 냄새는 감추지 못했구나. 관원들은 연희로 안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술독이 발견될 때마다 마당으로 끌어내 깨 부쉈고 악기와 장식품들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루의 연회 자리는 눈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연희루 객주에 대해 금령을 어기고 사치를 일삼았다는 죄목을 붙여 재산 대부분을 몰수하고 객주문을 닫게 했습니다. 한때 연희루 윤대감이라 불리던 남자는 관청에서 돌아온 뒤 이름 대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인쇄방 쪽에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금연희령이 내려지자 조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치와 연희를 줄이는 대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흉년을 이겨낼 방도를 알려줄 글들을 더 널리 나누어야 한다. 농사와 치수, 백성 교화에 관한 서책을 도성 안팎에 찍어내리는 일이 급해진 것이지요. 관청 서리들과 인쇄를 맡은 관리들이 오래된 목판을 찾아 도성의 인쇄방들을 들렀다가 윤서진의 목판 인쇄방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곳에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정돈된 목판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 올리면 글자 골이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그 사이를 혜영과 윤서진이 밤마다 닦고 갈고 손을 보아왔던 덕이었습니다. 이 인쇄방을 맡아본 이는 누구요? 서리가 묻자 윤서진은 먹묻은 손을 옷소매에 한 번 쓱 문지른 뒤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에는 혜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 목판을 새길 줄도 아오. 예, 선대에서 남겨주신 목판을 익히며 새로 몇 점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농사와 둑 사는 책, 백성을 타이르는 교서, 경서와 사서 이 인쇄방에서 맡아 찍을 수 있겠소? 부족하오나 성심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인쇄방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습니다. 새벽이 되면 목판에 먹을 바르고 종이를 눌러 찍는 소리가 울렸고 점심 무렵이 되면 서당 아이들이 모여들어 글을 익혔습니다. 낮에는 인쇄, 틈이 나는 대로 서당, 밤에는 목판을 다듬는 일로 하루하루가 꽉 채워졌습니다. 그 사이 조정에서는 흉년을 극복하고 새로운 농정과 치수책을 세울 인재를 뽑기 위해 특별과거 농사와 농정을 논하는 시험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서진은
혜연이 손수 다려준 도포를 입고 과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출제된 시제는 이러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고 민심이 흉흉한 이때 어떻게 백성을 구제하고 나라를 안정시킬 것인가. 많은 선비들이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인용하며 덕을 말하고 인의를 말했습니다. 윤서진 역시 경서를 익혔으니 그 길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붓을 들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는 목판 위 글자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농부가 논에 물을 대는 법, 저수지와 보를 관리하는 법, 흉년에 심을 수 있는 잡곡과 구황작물, 그리고 배고픈 백성들 앞에서 관아가 어떤 태도로 나서야 원망이 쌓이지 않는지에 대한 기록들. 그는 머뭇거림을 걷어내고 붓을 힘주어 내려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농정과 치수에 관한 실질적인 방책들이 조목조목 적혀 내려갔습니다. 글씨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한 획 한 획에 힘이 있었고 문장은 꾸밈이 적었으나 내용은 뼈대가 굵었습니다. 답안을 넘겨보던 시관은 어느 한 장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글은 책상머리에서만 배운 선비의 글이 아니로구나. 논과 밭, 둑과 저수지에 내려앉을 수 있는 글이다. 조정에서는 이 답안을 쓴 사람을 이번 특별 과거의 으뜸 장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윤서진이었습니다. 장원 급제 소식이 한양 도성에 퍼지자 다른 종류의 북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렸습니다. 연희루의 흥청거리는 북이 아니라 장원급제를 알리는 장엄한 북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집집마다 문 앞을 쓸고 아이들은 길가에 꽃잎을 뿌렸습니다. 인쇄방 앞 마당에도 동네 아이들이 모여 스승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혜연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마당을 쓸며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과거장으로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으로 한 번 더 맹세했던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나는 관복보다 서방님의 굳어진 마음을 더 기쁘게 여기겠노라. 북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 멀리 도성길 끝에서 검은 사모에 관복을 입은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종이로 만든 어사화가 꽂혀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원이 온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행렬은 한때 가장 화려했던 연희루 객주 앞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희루 자리에는 간판이 뜯겨나간 허물어진 집, 썩어 부러진 기둥과 텅 빈 마당만이 바람을 맞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연희루 마당 가까운 길가에는 낡은 도포를 걸친 사내와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작은 그릇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로 윤달석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한때 연희루 윤대감이라 불리던 사람도 법을 어기고 재산을 몰수당한 뒤로는 피할 수 없는 수군거림과 냉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면서도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어떤 이는 탐욕이 사람을 망친다더니 하고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백마의 굽소리가 윤달석 부부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윤달석은 고개를 들 힘조차 없어 땅만 바라보고 있다가 말발굽 그림자가 움직인 걸 느끼고 황급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길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그때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지 않은 음색이었습니다. 형님, 접니다. 고개를 드시지요.
윤달석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사모를 쓴 사내가 말에서 내려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었으나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때 업신여기던 동생 윤서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때 책이나 파먹고 사는 멍청이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벼슬옷을 입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서 있는 것입니다. 윤달석은 말문이 막혀 한동안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내 땅바닥에 이마를 박고 손으로 흙을 움켜쥔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아오야. 내가 평생 너를 얕보고 눌러 살았거늘 이 꼴이 되어 너를 다시 보는구나. 내가 붙들고 있던 목판과 글자를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그 목판이 너를 이 자리까지 데려올 줄 꿈에도 몰랐다. 면목이 없어 얼굴을 들 수가 없구나. 윤서진은 한참 동안 형의 등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혜연이 다가와 형수의 어깨를 조용히 부축했습니다. 형님, 지난날의 일은 이미 지나간 연희 소리와 같습니다. 좋은 곡도 끝나면 여운만 남고 소리는 사라지는 법이지요. 우리도 그 연희를 지나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을 떨어뜨리며 동서하고 불렀습니다. 윤서진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 이 관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은 형님 위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때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은 밥을 먹던 형님과 형수 그리고 아버님께서 남기고 가신 두 가지 길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희루의 등불이 꺼졌다면 이제는 다른 불빛 아래에서 새 길을 찾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혜연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인쇄방 마당은 넓습니다. 서당 아이들이 오고 가고 목판을 닦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 분께서 원하신다면 비록 예전처럼 비단 옷과 좋은 술은 없겠지만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몸 누일 이부자리는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윤달석과 그의 아내는 서로를 한번 바라본 뒤 흙먼지가 묻은 무릎으로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겠느냐 하겠지만 이제는 체면도 허세도 모두 흘려보냈으니 내가 새로 여는 길 끝에 우리 둘이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길을 닦는 일이라도 기꺼이 맡고 싶구나. 그날 인쇄방 마당에는 새 얼굴 두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한때 연희루 객주의 주인이라 불리던 남자와 화려한 비단만 걸치던 여인이 이제는 빗자루와 물지개를 들고 마당과 부엌을 오가게 된 것이지요. 처음 며칠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쑤셔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에는 조금씩 편안함이 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술 냄새와 연기 대신 먹 냄새와 종이 냄새가 숨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조정에서 농정과 치수, 백성을 살피는 관직에 올랐습니다. 인쇄방에서 익힌 지식과 경험은 관청에서도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를 정비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강과 둑을 살펴 백성들의 집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편 집안의 목판 인쇄방은 사람들이 윤가 인쇄방 서당이라 부르는 작은 학당 겸 인쇄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혜연은 여전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새로 찍어낼 책이 정해지면 아이들과 함께 목판을 닦고 종이를 말렸습니다. 윤달석과 그의 아내는
매일 새벽 마당을 쓸고 서당 아이들에게 간단한 점심을 나누어 주는 일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윤달석은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지난날 연희루의 등롱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때 그 불빛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생각해보면 한철 꿈이었구나. 지금 이 호롱불 아래 묵향이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는 그때의 등불보다 훨씬 밝은 불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도 조금 늦게나마 글과 덕의 무게가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불빛이 있었다. 하나는 연애와 술을 비추는 불, 하나는 목판과 글을 비추는 불이었지. 처음에는 연애와 술의 불빛이 더 눈부셔 보였지만 세상이 한번 크게 흔들리자 그 불빛은 꺼지고 조용한 인쇄방의 불빛만 남아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목판 인쇄방과 연희루 형제전이라 부르며 술과 사치만 쫓는 이가 있으면 슬며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택하느냐는 대개 눈앞의 불빛과 멀리 있는 어둠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눈앞에서 크게 타오르는 불은 기운차고 화려해 보이지만 흉령과 금령, 세상에 큰 물결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꺼지는 법입니다. 먼지 쌓인 목판과 조용한 글자 속에 깃든 힘은 당장에는 빛이 나지 않지만 세상이 흔들릴수록 그 힘이 또렷이 드러납니다. 재물과 연애로 쌓은 집은 바람 한 번에 무너지지만 지식과 덕으로 세운 집은 세월이 거듭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눈앞의 즐거움만 쫓기보다는 조용하지만 오래가는 것, 흔들림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한 번쯤 더 바라보게 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 밤이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자리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단민담이었습니다.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